지금 20대 남자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죠? 본인은 20대 여자랑 비교했을 때 크게 득보고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네. 봤던 건 50, 60대 남자들이 우리 아들 하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50대, 60대 여자들을 시어머니들이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온 건데 20대 남자는 50대 남자들이 우리 아들 하면서 혜택을 받고 사회 기득권, 운동권에서도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 다룰 때 성차별적인 얘기도 하고 막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차별받느냐 이거야. 우리는 20대 여자보다 군대도 더 가고 그죠? 백인들이 지금 훨씬 잘 사는 인도계, 한국계, 중국계가 하버드 나와서 변호사하고 떵떵거리면서 부잣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오하이오나 지금 펜스가 태어났던 켄터키나 이런 데서 자라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히스패닉이든 중국인이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은 우러러보고 그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느냐. 배려를 하긴 왜 해요. 나보다 잘 사는데. 네, 네. 지금 인터뷰 시작합니다. 한 닷새쯤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판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방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주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마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그 구스타인이라는 그 판사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네. 미국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저기 뭐 포틀랜드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시위 이민자들 뭐 이런 시위 벌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반란 진압해야 한다 해가지고 주 방위군 보내고 있고 또 연방 판사들은 그건 안 돼 이렇게 연방 판사들이 막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뭐 미국 사회가 아직 시스템이 헌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의 김용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좀 자세히 여쭤봐야겠습니다. 노벨상 오늘 아침에 노벨 문학상까지 나온 것 같고 노벨 평화상 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이런 친구들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안 준다고. 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받긴 했죠. 뉴클리어 글로벌 제로라고 해서 베를린 선언 네. 기억나시지만 방금 전에 발표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 나왔어요? 걸로.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네. 이게 많이 실망하겠는데. 양국에서 이제 뭐 북미 회담이라는 걸 기대하신 분들은 네. 사실 평화상 타면 아무것도 안 할까봐 네. 1년 늦게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세요. 네. 타면 아무것도 안 할까봐. 타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접어버릴까봐.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재미삼아서. 그러면 가자지구 이런 거 협상안 서두르고 네타냐후한테 전화해서 막 화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이거 빨리 휴전 서명 안 해?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있었다고 보고요. 이유는 지금 돈은 원 없이 뭐 그게 이제 부채가 됐든 어쨌든 돈은 원 없이 있었고 정치 권력도 좀 절정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남은 건 이제 명예와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땐 트럼프는 마지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그런 명예로 되는 노벨 평화상과 그걸로 역사의 기록이 남는 대통령. 그것이 되겠죠.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스웨덴 관세 1000% 맞는 거 아니냐고. 뷰티풀 워드죠. 예, 관세. 미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뉴스에 보면 뭐 격렬한 시위하고 뭐 연방 주방위군 그거 먼저 여쭤볼까요? 주방위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한미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네. 뭐 미국 시스템을 뭐 더 자세히 보셔야겠지만 그냥 네. 정상 군대입니다. 액티브한 그 현역들이고요. 소속이 주방위군이라고 해서 내셔널 가드에 속한 국경 방위대는 또 다르죠. 코스트 가드랑 다르고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 소속 군대라고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 주별로 이제 자기 맡은 미국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속은 주로 이제 내부에서 활동을 하는 주방위군들이고요. 정상적인 군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주로 이제 이민자 검거 반대 뭐 이런 거 마가 반대 이런 시위들이 군데 뭐 벌어지고 사실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 강력하게 진압하려고 주방위군 보내면 연방 판사들은 안 돼.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정상적인 상권 분립이 일단 이루어지는 걸로 보셔야죠. 그렇게 돼서 연방 대법원 수프림 코트는 사실 공화당, 민주당 몇 석씩 이제 가져가잖아요. 지금 네, 이제 네. 공화당이 좀 유리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판사들이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법에 의거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 좀 누가 봐도 오바긴 하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했던 미군 장군들 불러서 교육하는 내용 보세요. 네. 이게 사실 3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싸웠던 사람들한테 할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어디 소대장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 깎아라 무슨 살 빼라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국방장관이 저 대령 아니 저기 무슨 대위로 대위 나와서 출신이죠? 소령을 달아줬죠. 네, 대위 출신 장성들에게 딱 이렇게 특전사 중대장들이 병사들 똑바로 데리고 깎아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하는 얘기 수준인데 거기 뭐 미국 내에서는 분노가 극에 달해서 사실 우리로 치면 육군대학 공군대학도 안 나온 대위 출신이 거기서 수영 깎아라. 근데 핵심의 내용은 사실 젠더 이퀄리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보여주기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 내용은 좋을 수도 있어요. 흑인이라서 안 치고 여자라서 안 치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능력주의로 하겠다. 이거를 전면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내용은 또 유치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도 뭐 전쟁터로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런 전쟁을 것들이, 준비하라. 예. 방어가 아니고 전쟁을 준비해라. 네. 그래서 뭐 영화 무슨 내전 미국 관련 내전 영화들 보면 있을 법한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지금 다 황당한 상황으로 쳐다는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 이게 이제 현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네. 지금 LA에 사시는 분이나 시카고에 사시는 분하고 통화가 되시거나 저는 최근에 이제 랜드 연구소 같이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지금 LA에 군대 투입돼서 난리 난 거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야 그거 그냥 정치적인 거야. 구석탱이 골목에서 조그맣게 군인들하고 노숙자랑 치고받고 싸우는 걸 카메라가 잡아서 계속 돌리니까 LA 전체가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용하는 정부와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그 장면만 반복해서 틀면서 분노를 자아내서 사실 그냥 이건 쇼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디어로만 보다 보면 이미 전쟁 중인 것 같은데 사실 90% 이상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 보기 드문 미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건 맞는 거죠. 지금 사실 30년 동안 우리가 얌전한 시대를 살았죠. 네. 미국은 단 한 번도 얌전한 적이 없고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면 1960년대, 70년대가 더 최악이었죠. 그때는 기억나신 대로 존 레논도 암살당하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펜한테 암살당한 거지만 케네디 대통령 그 동생도 암살당했죠. 마틴 루터 킹 암살당하고 말콤 엑스가 폭력주의,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해서 테러리스트 조직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KKK도 있었고요. 이런 미국을 떠올린다면 사실 반전 시위, 베트남전 할 때보다는 많이 얌전한 세월을 지난 30년을 보냈죠. 사실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 시도 당했잖아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이후에 90년대는 스캔들이라고 해봤자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 뭐 이런 것만 기억날 정도로 얌전하고 민주공화가 사실 쎄쎄쎄 악수 많이 하는 부시, 클린턴이 다 해먹는 소위 말해서 오바마 잠깐 나왔지만 그 30년의 세월을 보다가 이런 미국을 접하니까 내 인생에서 이런 미국은 처음인데 여러분 인생이 처음인 거지. 그전에 60, 70대 분들은 60년대 겪었고 그전에 티어도 루즈벨트나 이때는 정치 깡패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 한 번도 얌전했던 적은 없는데 최근 20, 30년 여기 시청자분들이 주로 50대, 40대라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바라보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격이지만 그 전에를 기억하는 미국의 7, 80대들은 그때에 비하면 그 정도 난리 난 건 아닙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그럼 얼마나 되죠? 한 250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이렇게 센 사람이 있었습니까? 많았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구나.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하는 분들 연산군도 있고 광해군도 있고 명성황후도 있고 뭐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최근에 뭐 부정선거랑 뭐 이쪽이랑 싸우는 걸 보고 드디어 한국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정도는 극심하긴 하지만 해방 전후 김구 암살당할 때에 비하면 양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클린턴 부시 일가가 30년을 지배해온 민주당 공화당 시대보다는
컨센서스는 깨졌다. 나쁘게 말하면 밀실 거래가 깨졌다. 민주당, 공화당이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던 시절 낸시 펠로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네. 부유층과 공화당의 부유층이 나눠먹던 시대가 끝나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양쪽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 마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시끄러워졌고 이쪽에 버니 샌더스랑 AOG가 문제 제기한 건 아직 주류가 되질 못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30, 40년에 대한 빈부격차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걸 약간 쇼 비즈니스화해서 더 요란하게 판을 흔들면서 자기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예.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뭐 울퉁불퉁 길을 가는 거 그리고 뭐 트럼프라는 굉장히 스트롱맨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시끄러운 건 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판사 이제 개인정보 연방정부에 안 주겠다고 했던 그 여성 판사 집에 불을 지르고 남편이 전 상원의원인가 하던데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시위대 갈 때까지 늪에 숨어 있고 이게 보면 무슨 뭐 남수단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네, 이건 아직 바람직하지 못하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 현상을 단순히 이런 사건 강렬 지지자들의 뭐 그냥 일부의 폭력적인 사건이야라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1기, 2기가 만든 문제라기보단 오바마 대통령 시기로 봐야 돼요. 최근에 클린턴 부시 말씀드렸죠. 클린턴 부시의 민주공화당의 어떤 밀실 정치가 지배하던 과도 정치 시대에서 오바마라는 슈퍼스타가 나오면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치면 개딸들이에요. 민주당의 개딸들이 오바마를 통해서 유럽식 사회복지를 미국에 정착시켜서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걸 오바마 케어로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우리로 치면 노무현 때 있었던 반대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되는 사람들 결집해서 집권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오바마로 대표되는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우파에 문제 제기한 사람들 데리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물렁물렁한 사람 나와서 잠깐 있다가 트럼프가 다시 세져서 더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클린턴 부시 좋게 말하면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나쁘게 말하면 상위 10% 20%가 지배하던 거에 대해서 양측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파에 결집한 트럼프가 이쪽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리더를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최근 10년, 15년 상황이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건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이 보기엔 잊혀진 5천만 명, 1억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요게 문제 제기의 어떤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양쪽에 기성 진보 정당, 기성 보수 정당이 짝짝꿍하면서 뒤에서 상김 정치처럼 밀실 거래를 하다가 누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쪽은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이쪽은 반대쪽에 누가 할 수도 있죠. 시끄러워지잖아요. 시끄러워지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 가서는 다음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국면이 펼쳐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저 선거 국면 때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요. 공화당 기존의 공화당과 뭐 PC주의라고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네오콘이라고 설명할까요? 기존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뉴 키즈 온 더 블락 새로운 친구인데 센 친구가 와서 기존의 질서를 싹 지금 해체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넘어가진 않죠. 부드럽게 넘어갈 수는 없다. 부드럽게 넘어가자고 하면 그 정당 내에선 사실은 혁명보다 개혁을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게 이쪽에서 버니 샌더스랑 AOG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고 이쪽에서는 트럼프와 마가 세력들이었죠. 트럼프와 마가 세력이 기존 정치도 깨면서 본인하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아주 비근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보면서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이나 발언의 수위나 뭐 수많은 이해충돌 사건들 자기가 그냥 코인 발행해서 돈 벌어버리고 주식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지율은 안 내려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인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이 구도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쪽이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면 사실 그 좋다는 중도 이론에 따지면 네. 중도가 와야 되잖아요. 네. 최소한 인간적이길 포기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내 기득권 세력이 척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싫고 너도 싫고 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바마를 이었어요. 카멜라 해리스 때 문제점이 카멜라 해리스를 뽑으러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안 간 사람들이 꽤 많대요. 민주당 내에서. 네, 네. 왜냐하면 해리스가 처음에 튀어나왔을 때는 꽤 센 개혁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물렁물렁 미꾸라지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리스 갖고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꽤 많은 유권자들이 안 간 것이죠. 그런 것들도 꽤 많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도를 가져가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개혁의 기치를 세게 걸고 본인이 믿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게 그들한테는 시대 정신이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번 여기 나서 얘기했지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문제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요란하게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거 주 방위금 투입한 것만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충격을 받는 건 슬럼가에 있는 네.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왜 미국이 방치하느냐. 민주당 주지사든 공화당 시장이든 사실 슬럼가 터치를 안 하잖아요. 시카고에서 더 많이 죽잖아요.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 때보다.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총격사고로 죽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공화당 어느 대통령도 총기 규제만 하자고 떠들지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투입해서 이민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범죄를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꼈던 유학생활, 취재원 생활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두가 사실 방치했는데 그러니까요. 저걸 트럼프 왜 대통령은 놨구나. 군대를 투입해서 슬럼가를 쓸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성공할지는 모르겠고 방법이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의문, 미국은 왜 슬럼가를 방치하고 총으로 죽는 애들을 그대로 내비두냐. 네. 우리 전두환 때 같았으면 다 쓸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귀국을 하잖아요. 슬럼가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고 렌트비 싸서 갔는데 뭐 총소리 밤에 나더라 뭐 우리 집 창문 깨졌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미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없애겠다고 최소한 공언을 한 겁니다.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겠고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마음을 대변한 거죠. 그럼 이건 누군가한테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방위군 투입을 반대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대안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총기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지라고 끝나면 미국에서 총으로 사망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은 성이 안 차죠.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 근데 최소한 트럼프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욕을 먹더라도 자기는 진행을 하니까 그 말씀하신 지지층이 굳건하게 트럼프 뒤에 서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 평화의 시대, 누구를 위한 평화죠? 집권을 한 사람들을 위한 평화예요. 여당, 야당 이름만 바꾸고 지네끼리 공천받고 똑같이 9선, 10선, 11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그 상황. 이거를 누군가 때려 부셔주면 좋겠는데 우파는 트럼프를 택한 거고 진보 진영의 샌더스는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소한 말로는 때려 부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지지율을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투표 성향을 갖고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3-10년간의 기득권을 때려 부시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만약 50% 이상이면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싫으면 투표장에 안 가고 트럼프가 좋으면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산법들이 좀 다르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뉴스에 민주당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여대야소라지만 지금 또 정부도 셧다운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안 나와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CNN 틀면 고만고만한 주지사들 좀 나와요. 어떻게 뭐 구룡 15룡이라고 해야 되나? 고만고만한 뭐 사람들 나와서 나는 대통령 하고 싶어라고 떠드는데 사실 우리가 봐도 확 들어온 사람이 없고요. 사실 이쪽에 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경륜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도 진영을 흡수할 만한
어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NN을 틀든 MSNBC를 틀든 뉴욕타임즈를 펼치든 지난 4년간 바이든 끝나고 준비한 게 해리스야? 그럼 지금 트럼프 욕을 또 4년을 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와요. 해리스, 뉴섬, 뭐 미시간 주시자 해가지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3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로 대변되는 벤스든 누구든 이겨낼 만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3기는요. 진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연임? 얼마 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 집무실에 오버하우스에 2028 모자 쓰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3기를 하는 건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뭐 허수아비를 앉혀서 상황 노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고 뭐 메드베네프 푸틴 대통령 했듯이. 네. 예, 또 다른 방법은 트럼프라는 상징화된 마오쩌둥이 되는 거죠. 마오쩌둥이 실제 물러났지만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사실상 덩샤오평 초기까지 다 집권을 했잖아요. 트럼프는 트럼프의 새끼들을 계속 대통령으로 배출하지만 이건 트럼프 시대인 겁니다. 트럼프 시대. 그래서 벤스가 트럼프 2세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3세가 뭐 어떤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트럼프라는 심볼리즘을 본인이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본인은 백악관에선 떠났지만 트럼프 시대는 계속된다. 일단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어떤 싶겠죠. 형태로든 내 네. 통치를 계속 하고 싶다. 네. 여러 가지 뭐 편법들이 나오긴 합니다. 벤스를 뭐 누구를 내세워서 부통령으로서 나간 다음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부통령이 되잖아요. 네. 예, 한 달, 두 달 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서 미셸 오바마 하든 내세운 다음에 오바마가 부통령하고 물려받으면 그건 삼선은 됩니다. 그거는 물려난 사람을 대신해서 부통령이 한 거니까. 그 방법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예, 근데 그걸 실제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 그때는 세 번째 해도 물러나든지. 된다. 예. 헌법 예,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예. 아주 그 트랙이 아니라면 제가 네. 말씀드린 그 트랙 아니면 트럼프 시대라고 펼쳐지는 공간 속에서 자기 후계자들이 대신 대표성을 지니고 나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네. 명명한 트럼프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우리 뭐 3년 조금만 더 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특히 민주당이 여기에 저항할 만한 어젠다를 잡지 못한다면 이대로 끌려간다면 4년 5년 후에도 트럼프 입김 속에서 전 세계가 이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네, 그게 소위 행정 권력을 잃더라도 입법 권력을 가지는 정치세로 남아 있다면 사실상 트럼프 시대는 계속되는 것이죠. 3년만 기다리자. 그래서 관세도 버티자. 뭐 이게 반드시 옳은 계산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제 시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아니 뭐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지금 되게 교수님은 되게 더한 이야기들도 워낙 많이 나와서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뭐. 네. 스티븐 밀러가 이제 백악관 부비서실장 정도 됩니까? 사실상 실세죠. 실세죠. 뭐 직책은 의미는 없고 우리도 항상 실세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부인할 필요도 없고. 원래 비서실장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원래 비서실장은 좀 중량급으로 이렇게 딱 점잖은 사람 앉혀놓고 실제 의사결정 라인에서 누가 실제 영향을 발휘하느냐는 네. 또 별개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좌의제 우광제 뭐 이런 얘기 했듯이 네. 직책은 네. 중요하지 않잖아요. 국정상 실장이 중요한지 뭐 실제 어느 비서는 정권이나 예. 실세는 있죠. 예, 실제 의사결정이랑 인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네. 누구가 가장 캠프 때부터 쭉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던 사이냐, 대통령한테 화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스티븐 밀러와 찰리 버크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이런 논란이 됐던 언사들을 보면 혹자는 그 괴벨스를 연상시킨다. 몇 가지 표현들이 미물들 우리가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전형적인 구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는 시위대가 아니고 테러리스트. 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 이제 헌법 위로 가는 거죠, 대통령이. 네. 그럼 이제 여기 대통령인지 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스티븐 밀러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지금 거리에서 실세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동지죠. 이념적 동지죠. 이념적 동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찰리 커크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이 자기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뜯어내서 고치고 싶어하는 우리는 시대의 개혁자들이라고 믿으면 우리 뭐 조선 시대 여러 가지 뭐 정변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뭐 고려를 무너뜨리는 사대부도 다 이념적 동지였고 이성계 어떤 무인 세력하고 합친 거죠. 그 이후에 갑신혁명도 김옥균과 뭐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런 것처럼 트럼프랑 그 주변들은 자기가 세상을 바로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념적 동지들 중에 트럼프도 있고 밀러도 있고 찰리 커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직책으로 어떤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진국적인 발상이고 중심적이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공식직함을 안 가진 경우도 대단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트럼프 시각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시각이로 해도 지금 말씀 스티븐 밀러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은 정말 기존의 인류가 만들어온 질서를 너무나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삼권 분립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 배가 잘 가고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를 평가하기를 우리가 10년 정도 계속 해왔잖아요. 네. 이런 질문 드리면 너가 트럼프를 잘 몰라서 그래 또 이렇게 네, 뭐 말씀들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이 틀리지 않았냐고 보는 게 대부분의 지구상의 평가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어떤 이념적 동지들은 본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문제의식이 같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가 하는 거고 최근에 2기 때 보세요. 구구 연대들이 이제 네. 구구도 아니죠. 보는지 보고 이제 보수 개혁 연대들이 영국의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수도 있죠. 여러 분야에서도 제가 진보 이념 문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역사 전쟁이고 네, 네. 어떻게 인류가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식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진영을 구축을 잘했다고 본인이 자부할 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히 일자리 싸움도 아니고 민족주의 싸움도 아니고 네.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각 나라별 우리의 이념적 전우들과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겠다. 이게 2기 때부터 시작된 그들만의 프라이드거든요. 그거는 이제 밀러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인종이나 여성을 갖고 네. 역차별을 받는 건 안 된다. LGBT 같은 걸로 너무 많은 혜택을 역으로 받아서도 안 된다. 미국 장성들 모아서도 핵심 메시지는 살 빼라가 아니고 여성이나 성인이라고 네,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능력보다는 그걸로만 쇼맨십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그거는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고 트럼프는 그 렌즈로 전 세계를 다 쳐다보면서 이 지도자는 나랑 같은 이념적 동지, 이놈은 급진 좌파 이렇게 나누겠죠. 네. 그게 일개랑 가장 크게. 제가 아침에 수업을 듣다가 그 책 제목이 나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수당에 불과했던 나치는 어떻게 독일을 점령했을까. 이 트럼프하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 음모론 퍼뜨리기. 2.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청년을 타락시키기. 엘리트층과 공모하기. 인권을 공격하기, 적을 평가하기, 저항을 분쇄하기, 종족주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그다음에 대중의 두려움을 키우기. 상당 부분이 조금 비슷하거나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의 기본은 교수님은 사실은 지금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미국이란 거대하고 강한 국가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고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 같은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게 직업이라 이게 맞죠. 정말 대부분의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트럼프 시각에서 보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죠. 예, 저도 이제 여기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건 트럼프를 변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열광을 해서 재집권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세력이 내세우는 주장이 하나도 메가리가 없고 힘을 받지 못하느냐. 네. 그 자체를 보면 그럼 문제의식이 뭐가 있다는 거죠. 저 운동에.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히틀러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견 꽤 맞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스티븐 밀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들이 미국의 어떤 사회를 꿈꿨었는지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러가 맞다는 건 아니고 밀러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들 그 안에 이제 트럼프도 같이 이념적 동지로서 구축하고 찰리 컬크가 했던 이야기들. 그 어떤 사회입니까? 그 어떤 사회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다른 유럽 나라 유엔 연설 보세요. 유럽 너네 더럽혀지고 있다.
지금 뭐 그 이민자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이민자들로 인하여 각국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다 코스모폴리탄으로 가는데 기존의 리버럴 진영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예요. 이론적으로. 실제는 갈등은 그걸 위한 아픔에 불과해요. 그래서 런던 같은 데 가면은 동쪽은 전부 다 이제 무슬림 사회로서 영어도 안 쓰고 거기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가고 지금 캘리포니아 가면 저는 다 히스패닉이 50% 이상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쪽. 그리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제 약자로 대변됐던 사람들을 인위적으로라도 많은 걸 할당해서 어떤 주요한 보직에 진출을 시켜야겠다. 뭐 총장 자리,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우리나라도 뭐 똑같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옳고 이건 역사의 진보고 이걸 위해서 중간에 불편하거나 희생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조적 차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방식이라면 이거 자체가 이제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그 여성이라서. 당장 뭐 하버드 대학 입학 보세요. 구조적으로 이제 했는데 누가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죠? 아시아계. 한국, 중국계가 그 소수 인종 비율 중에 아시아가 훨씬 점수가 높은데 우리 애들이 떨어진다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소수인데 왜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점수나 이런 노력들이 히스패닉 흑인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할당을 못 받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시아인들이 하게 된 거고 반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아시아인들이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흑인 히스패닉 자리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백인으로 가죠. 백인 부유층 기부금 입학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남자가 왜 화가 나 있는가? 같은 문제 제기거든요. 트럼프에서는 우리 이대남으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한 감정 표출이 밀러랑 찰리 커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예, 그 20대 남자들이 요새 040 비웃잖아요. 위선으로 가르치는 내로남불 뭐 이렇게 저도 40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싸움이 났을 때 이대남이 왜 화가 났는지는 1년 이해가 되는 거라면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도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백인들이 지금 훨씬 잘 사는 인도계 한국계, 중국계가 하버드 나와서 변호사하고 떵떵거리면서 부잣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오하이오나 지금 펜스가 태어났던 켄터키나 이런 데서 자라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히스패닉이든 중국인이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은 우러러보고 그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느냐. 배려를 하긴 왜 해요. 나보다 잘 사는데. 배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플리틱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좀 지나면 그 부자 히스패닉, 부자 대학 가고, 부자 인디안, 가고. 부자 차이니즈가 있는데 왜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20대 남자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죠? 본인은 20대 여자랑 비교했을 때 크게 득보고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봤던 건 50, 60대 남자들이 우리 아들 하면서 시집살이 식지고 50대, 60대 여자들을 시어머니들이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온 건데 20대 남자는 50대 남자들이 우리 아들 하면서 혜택을 받고 사회 기득권, 운동권에서도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 다룰 때 성차별적인 얘기도 하고 막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차별받느냐 이거야. 우리는 20대 여자보다 군대도 더 가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백인 세계도 그 안에서 개개인별로 적용봐야지 뭐 LGBT라고 더 잘해주고 여자라고 뭐 해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익연대를 만든 겁니다.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하는 건데 예, 그 안에서 이제 밀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런 식의 강제적인 정체성 정치나 할당은 자기가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시 클린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던 아이비리그 출신 사람들의 늘공 엘리트와 의회 정치를 파괴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거자금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잘 살면서 이 카르텔. 그래서 부시도 비판해요. 트럼프 마가들은 전통적인 공화당. 레이건은 추앙하지만 그 기득권 네오콘과 군산복합체와 끝없는 전쟁으로 가는 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비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가라는 세력이 기존의 전통 공화당 엘리트랑 구분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밀러랑 찰리 커크가 얘기하는 문제의식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 트럼프는 자기를 자꾸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전통적인 네오콘, 딕 체니 군산복합체로 상징되던 공화당은 자기는 폭파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마가의 정신이 자기들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온 정의의 전도사고 강제로 역차별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해방을 시키고 네. 엄연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여러 가지 나라별 정체성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이 나라는 백인 와스프가 기독교 중심으로 세웠던 나라인데 이민자를 소수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무자비하게 받아들여서 나라 전체가 정체성이 흩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한테 너네는 지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이민자 끝없이 받아들이면 너네도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이쪽을 이쪽으로 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쪽이 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죠.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비슷하게 가는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부지법 폭통 아주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유독 20대나 20대 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복할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랑 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초기 단계죠. 지금 이제 뭐 중국에 대한 혐오나 이런 부분들을 예, 보면 우리도 좀 과도하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초기 단계긴 한데 분명히 선진국은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뭐 미국뿐만 아니고 다 정말 뚜렷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던 것 같은데 미국 밖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생각하는 이런 방향성,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밖에서 다른 경쟁국들 사이에서 이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뜻대로? 대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거부하는 거와 별개로 대단히 전 세계를 한쪽으로 문제제 의식을 했고 본인들 네. 보수만의 워크죠. 보수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다. 지금 영국의 개혁당 네. 선거 소식 아시듯이 프랑스에 지금 데모하는 거 전 세계가 다 비난하고 있잖아요. 복지제도를 끝없이 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쟤네가 저렇게 됐다. 우리의 미래는 저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전 세계 소위 선진국 민주주의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트럼피즘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라별로 실제 집권 세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베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네, 다카이치. 네. 고이즈미 젊은 고이즈미를 대신해서 집권을 했고 몇 년을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피즘에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확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생각한 다시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마가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게. 각 나라별 그것은 위대하게, 글로벌 일본을 위대하게, 뭐 지정학적으로는 분명히 그 방향대로는 성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면 나라별- 선진국 중에서는 예. 뭐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가 흔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분명하게 뭐 각이 서고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캐나다 빼고는 지금 다 엎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만 따지면 트럼프가 이끄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밖에서는. 네. 사실 유엔만 하나 보세요. 유엔은 세계 평화의 상징이고 모두의 선망의 무대였죠. 근데 트럼프가 처음 유엔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이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일기 때. 네. 왜냐하면 유엔은 성역이었어요. 거의 교황청이죠. 교황청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공격을 안 하듯이. 유엔도 아무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 아무것도 해결 안 한 거는 맞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한 거에 누가 반기를 걸어요. 유엔 그냥 입만 살아서. 성명만 밝혀서 성명. 그걸 모두가 알고 있던 문제고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했는데 트럼프 문제 제기를 했고 유엔은 전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위선적인 진보 좌파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나는 액션으로 모든 걸 하나씩 해왔다.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런 특유의 자부심이 옳든 그르든 자기는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기존의 정치인들은 감히 유엔을 공격해? 최소한 유엔은 만세라고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니까 여기서는 카타르시스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 개혁도 마찬가지. 관료제 개혁 매 정부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트럼프는 머스크랑 젊은 애들 투입해가지고 이상한 짓도 많이 했지만 핵 관련한 안전 요원들도 다 해고하고 제가 볼 땐 다시. 과반수 이상이 당연히 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느 뭔가 나라든 관료조직은 깨고 싶거든요. 분노는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할 정도로 과감하게 한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일종의 행위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트럼프가 탁월화된 쇼맨십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 계층을 향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들이 나라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또 별개로 그렇죠. 네, 실제 현상으로 지금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가 비웃던 거에서 지금 비웃지 못하는 상황. 유엔 보셨죠? 아무도 안 웃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1기 때랑 다른 건 1기 때는 우리 만만세인데 2기 때는 이걸 영구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고 미국 내에서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도 확대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때 정상회담 직전에 트루소셜에서 발표했던 네. 얘기도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전 세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영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트럼피즘이 최소한 50년, 100년 갈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맨날 뭐 사실은 뭐 굉장히 희극화하고 있고 정신 나간 것 같아. 뭐 큰일 치를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글로벌 정세가 이동하고 있다. 네.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미 정책이라 대북 정책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우리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 3,500억 달러 이건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간 끌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또 경제 재생상이 아니야 또 다시 계산을 네, 아니야 1, 2%만 줄 거야 나머지는 다 대출과 대출 보증이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일본도 참 뭐 어떻게 출구를 찾아볼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거를 지금 꽤 저희 정부나 어떤 여당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버티면 된다. 근데 여기서 오는 오해들은 3,500달러가 다 아시지만 현금 이체를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3,500달러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 내 원전 수출이라든가 한국 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거랑 같이 들어가진 않지만 옆에 다른 문제들을 미국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만 너무 부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면 뭐 굳건한 지도자고 양보를 하면은 나라를 파는 뭐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3,500달러를 버튼 눌러가지고 계좌이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국민 정서가 지금 좀 분노로 올라가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분노를 지피우는 발언들도 내가 보기엔 외교적 협상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우리가 하는 얘기 그대로 주미대장을 통해서 일일 브리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겠죠. 얘기를 거기서 안 듣잖아요. 네. 그대로 얘기를 하고 평가된 결과 보고서들이 주미대사관하고 CIA를 통해서 그대로 미국 내 의회랑 행정부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렛대가 돼서 우리 윤석열 정부 때 뭐 했어요? 핵무기 가지면은 이 여론을 갖고 더 센 확장 억제 갖자고 했던 여론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증폭시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뭐 트럼프한테 관세 협상에 밀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여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줄 수 있는 장단점을 좀 유시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것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협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효과적인 소통 채널이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담론이 자꾸 이렇게 관료나 담당자나 정치인들이 그런 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만 여론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학계에서 또는 뭐 야권에서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건 또 우리한테 좀 협상력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해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난리야. 뭐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정치 정당이라든가 특정 단체에서 뭐 국회 세미나를 반복해서 열어서 여론을 관주도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타냐후한테 아까 트럼프가 뭐 퍼킹 하면서 F 할 때 제가 부러운 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우리 전화 한번 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뭐 장관들이라든가 대통령이 많이 뿌리잖아요. 저는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전화하는 사진을 언론에서 하는지. 이게 이제 80년대 분위기거든요. 이런 거 그만 없애고 실제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네타냐후처럼 욕을 하면서라도 젤렌스키랑 대판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소통은 한다는 거. 꼭 대통령 얘기 아니에요. 저는 소위 집권 세력하고 우리 쪽의 주요 의사결정자들하고 소통 채널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현재는 많지 않아 보여요. 그거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된 문제고 제가 매번 얘기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방 들고 워싱턴에서 출장하는 사진만 맨날 찍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행위 자체는 조금 이제 좀 확장돼야 된다. 네. 퍼져야 된다. 골프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회 클럽, 캐피탈 힐 클럽에 전 자주 가는데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그런 클럽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단지 트럼프 뭐 별장 아니더라도 경제인들끼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들로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네타냐후랑 소리 지르면서 전화했고 마크롱이 뉴욕에서 차 막힌다고 전화했죠. 네. 가다가 막혔잖아요. 네. 길 가다가. 저는 지금 대통령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네.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친해지자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어차피 이제 강대국이고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그래야 되고 중국 러시아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좋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공식 출장에서 사진 찍고 결과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 네. 방식의 이렇게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전화하는 사진 그만 올리고 뉴스창에다가 나 전화했다. 2분 45초 통화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24시간을 통화하지 뭐 2분 50초를 통화를. 국격에 맞는 진정한 카운터 파터가 돼야 하는데 외교적으로. 수많은 채널이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종교인 채널도 있죠. 그쪽 미국의 에반젤리칸이 트럼프한테 큰 기부를 해서 표를 몰아줬으면 우리 이반젤리칸이 그쪽하고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구구연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뭐 종교 채널 꼭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법률 스님 같은 분도 가실 수 있는 거죠. 그쪽은 스님도 오면 좋아요. 아니 또 문화 채널 우리 K-팝 얼마나 써요. 그런 부분들 기업인들하고 같이 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꼭 뇌물이 오가는 관계 말고도 계속해서 소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런 얘기들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나와서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골프장이 될 수도 있고 술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집 초대가 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뭐 기자로서 해외에서 좀 살아봤는데 미국이나 이제 방콕에 살아봤는데 우리 외교관분들 자주 만났는데 열심히들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죠. 계속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쪽 관료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네, 계속 하세요. 주요 인사도 많이 만나시는데 솔직히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되고 있나 싶어요. 밥만 먹는 거 아닌가. 관대로 제한사항이 너무 많고 관은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전문에 쓸만한 내용들의 정보 분석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건 기업인도 껴야 되고 언론인도 껴야 되고 학자도 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채롭게 돌아가야 되죠. 다채롭게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보세요. 텍사스에 상원의원을 했던 할머니 의원이 있어요. 나토 대사 했던. 그 저랑 친한 분이 네오콘 중에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네오콘하고 정책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연락이 와서 그 아들이 한양대인가 어디 다닌다고 좀 케어를 해달래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대로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나중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맥들이 깔고 있다는 그런 게 거죠. 자원인데. 그게 수만 개가 있다고 보시면 그게 과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욕하는 사회로 발전했을까? 일본은 직접 하진 않아요. 일본은 중간에 자기 사람이 많아요. 중간에 자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장기 과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특정 싱크탱크 가서 연설하는 거 오렌지 하는 거에 주 업무예요. 전에 지금. 나오셨을 때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맨날 그거 하고 그 미국 의원들하고 사진 찍고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무 결과물도 나오지 않는. 네, 그냥 거기서 우리 얘기 듣지 않아요. 우리 논리로 우리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내 대상으로 지금 대통령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장관 연설 뭐 이런 게 대부분 특정 싱크탱크에서 특정 사람하고 사진 찍고 거기서 연설을 한 걸 갖고 국내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를 쏟아내고 여기까지 한국 외교가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돼. 우리 이 많은 기업인들 맨날 대통령 갈 때만 우르르 끌고 다닐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하셔야 된다. 그죠? 저희 의원들도 방문하면은 몇 군데 들려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오는데 밑에 사람은 힘만 들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세상 글로벌 외교 무대라는 게 사실 한 10여 개의 선진국들 유럽과 사실 선진국이라는 게 뭐 유럽하고 미국 빼면 일본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많죠. 거기 이제 우리가 경제가 갑자기 크면서 거기에 얼떨결에 껴서 맞죠. 그러니까 뭐 이게 기웃기웃하다가 우리가 걔네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수백 년 동안 하다가 우리가 지금 얼떨결에 지금 그 판에 끼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국격에 맞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수님 같은 분들 답답하시고 저것 좀 여쭤볼게요. 에이펙 한 20일 남았습니까? 아유 20일은 뭐야? 15일 정도 남았군요.
북한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미국이 지금 답답해하는 거는 그 피드백이 없으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준비가 돼 있고 네. 핵을 빼고 먼저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이 될 것 같고 첫 대화에서 나중엔 핵을 건드려야 되겠지만 첫 대화 자체에서 핵을 빼자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수긍만 하면 북미 간에 연결고리는 될 거고 우리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식으로 이제 뒤로 좀 빠져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북미가 만나는 게 꼭 뭐 다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한반도의 어떤 억지와 안정을 기하는 채널을 살려둔다는 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중로가 저렇게 뭉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런 걸 하면 좋겠고 에이펙에서는 당장은 글쎄요 판문점 회동 때는 그때도 계획하지 않고 만나긴 한 건데 만나기만 하고 딴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나면 뭔가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겠죠. 북한이 지금 우리를 원치 않는 것 같으니까요. 예. 노벨 평화상이 다음 달 초쯤 발표가 됐어요. 내년도도 있으니까요. 예, 노벨 평화상을 먹이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압력을 넣죠. 뭐. 근데 교수님 보시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의지나 이런 부분은 의심할 1000%입니다. 10,000%고요. 김정은이 결심할 문제다. 남들이 못한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는 거 보니까 마지막 종지부 찍을 거는 북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게 꼭 중간선거 전이라고 전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업적을 세워서 트럼피즘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으로 할게 나의 방법론이 맞았다 이걸 할 거면은 뭐 중간선거 이후라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만 한다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떠나면 이게 소위 합의 문서가 쓰레기통으로 갈까봐 그걸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북중러 있으니까 아실 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더디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좀 많은 안 보이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은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 드렸지만 미국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마무리 질문 그렇게 드려야겠는데요.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위대하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들한테 존중받는 미국으로 크고 가는 건 현재는 아닌 걸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그건 동의는 하는데 미국을 더 강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기울어가는 미국을 좀 더 세우겠다라는 마지막 몸부림이냐? 그러면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몸부림이 지난 후에는 급속한 세락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몸부림으로 인해서 또 버텨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비판을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맥락상의 이유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남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것도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하는데 기업들이 다 또 보따리 싸서 가잖아요. 말려들 트럼프한테 계속 말려들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데 말려들어 트럼프한테 계속. 손해본다 가지는 않겠지만. 자, 국방대 김영주 교수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